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치료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치료 이론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가족치료 이론은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정신분석적 접근부터 시작해서 경험적 치료, 구조적 치료, 다세대 가족치료, 전략적 치료, 이야기체 치료, 문제해결 중심 단계해결 치료 이런 등등 많은 이론들이 존재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핵심되는 영역을 일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가족 분석적, 어쩌면 거기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아주 극렬한 비판에 들싸해서 사실은 사라진 이론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1980년대에 대상관계 이론이 등장하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접근이 정신분석적, 이런 가족치료나 정신분석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이 현재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현재의 그것이 표출됨으로써 하나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 현 시점에 있어서 지금 여기라고 할 때는 현 시점에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인 듯 하지만 사실은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에서 볼 적에는 과거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졌던 그런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줄을 적어보죠.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는 자, 그냥 무작위로 쭉 해서 특징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80년대 다시 갈까? 1980년대의 대상관계 이론으로 인해 이론에 의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이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본 것처럼 1960년대부터는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 장기 치료에 대한 회의심이라든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접근해가는 이런 무감각한 거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2년에 과제중심 이론이 등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1960년대부터 사실은 정신분석 이론은 잊혀진 이론처럼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대상관계, 페어바인에 의해서 대상관계 이론이 등장하면서 나왔는데 이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는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이미지를 토대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여기 나오는 대상관계 이론 나와요. 대상관계 이론. 과거 경험 속에 이미지가 곧 현재의 인간관계의 토대가 된다 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 여기 과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거고, 이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라는 것은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가족으로부터의 개인을 해방,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 세계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적 가족치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는 이것은 비지시적 기법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비지시적 기법으로서는 경청이나 감정이입이나 4대 기법으로, 거기 보면 4대 기법으로서는 경청, 감정이입, 또 해석, 경청, 감정이입, 해석 또는 분석적 중립성. 자, 여기는 우리가 쓰지 않았던 용어죠. 분석적 중립성,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쓰지 않았던 용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의 4대 기법 그러면은 경청, 감정이입, 해석, 그리고 분석적 중립성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가족 사정에는 가족 사정, 가족 자체에 대한 가족 사정에는 소극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데 목적을 뒀지 가족 전체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환경보다는 개인의 관심을 당연하지요. 환경보다는 개인의 관심을 두되 개인 중에서도 이걸 달리한다면 내면 역동, 개인의 또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역동 세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성원들로부터 개인들이 풀어나기를, 무의식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워지기를 경청이나 감정이입이나 해석이나 분석적 과정에서 중립성 유지를 통해서 이끌어가자는 것이 정신분석적 가족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법이 거기에 보면은 자기 노출이나 직면이나 전이와 같은 이런 기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적 가족치료가 있습니다. 구조적 가족치료가 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미누친이 제시한 구조적 가족치료라고 하는데 미누친이 제시한 것이 되겠어요. 미누친은 미누친의 가족치료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 그래서 가족 구조가 뭔가 가족 구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바로 가족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가족 구조만 재구조한다면 가족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 바로 이래서 가족 성원들의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이 가족 성원들의 행동 변화는 결국에 가족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구조적 가족치료는 미누친에 의해서 개발된 모습으로 가족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번에 보시면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면 성원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면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이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가족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뒀다?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역기능적 기능의 유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은 너무 길었습니다만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두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가족 치료에서 미누친 모델인 구조적 가족 치료는 역동적인 길게 가지 않아요. 역동적이면 대단히 짧은 역동적인 단기 면접을 하나의 특징으로 합니다. 대단히 역동적이면서 짧은 면접 과정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동적인 짧은 면접을 통해서 성원들의 경계선의 명확화. 어떤 경계선이란 말이 나오면 물론 가족 구조에서 언제나 경계선이란 말을 편하게 쓰지만 만약에 사람 이름이나 가족 치료 문제와 연결되어서 문제를 단다면 무조건 미누친으로 경계선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미누친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위 체계간 왜냐하면 가족 체계의 하위 체계로서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식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등등 다양한 하위체계가 있거든요. 이런 하위체계들에서 경계선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만 있다면 경계선,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여 경계선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만 있다면 가족 성원들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족 구조를 중요시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기법을 보면 이들의 기법, 이들은 이 기법을 보면은 가족 치료의 기법,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을 보면 거기 보면은 치료 기법 첫 번째 합류하기, 적응하기. 거기에 보면 뭐 쓴다는 거지. 합류하기. 한번 적어보시죠. 합류하기, 적응하기, 개입하기. 이런 기법도 가면 제가 베껴보는 겁니다. 다음에 진단하기, 진단하기, 수정하기, 그리고 경계 명확화를 도모한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적응하기, 개입하기, 진단하기, 수정하기, 경계 만들기, 그리고 균형 깨트리기. 이런 단어도 아주 생소하게 균형 깨트리기. 자, 이런 것 등이 소위 일반적으로 하는 동태적 측면의 기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걸 또 단어로 설명을 해본다면 단어로 해본다면 여기에는 재구조화나 재조직화, 당연히 기법으로서 색깔을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구조화 또는 재조직화 또는 다른 데 쓰면 재명령화, 이런 기법도 구조적 가족치료에 쓰면서 실현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실현. 실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쓰게 되는데 실현. 또 그런가 하면 세력 이동. 여기 특히 여기 실현이라는 단어들,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조적 가족치료로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의 과정처럼 합류하기, 조정하기, 도전하기, 진단하기, 그리고 경계 만들기, 진단하기, 수정하기, 그리고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 그러면서 재구조화, 재조직화, 재명명화 이런 것도 있지만 실현도 있고 세력, 어쩌면 균형 깨트리기가 세력 이동. 이 균형 깨트리기를 우리가 세력 이동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런 기법들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교류의 창조니 교류, 적응하기 쭉 있습니다만 또 추적하기, 흉내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여러분들 좀 판서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을 보겠어요.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 이 보현이 제시했는데 보현이 의해서 보현이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시도했다가 체계론적 접근으로 접근의 방향을 선회한 것이 접근. 처음에는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체계론적 접근으로 전환시켜서 연구를 마무리 지은 것이 보현이 제시한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이 되겠습니다. 거기 오면 보현의 가족 체계론적 접근은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체계분석적 접근으로 전하면서 제안된 거다. 가족을 복합적 총체로 인식하고 또 가족을 생물학적 본성의 근원을 두고 있는 정서적 관계로 봅니다. 이들은 가족을 복합적 총체로 보면서 자, 드물게 생물학적 본성의 근원을 둔 생물학적 본성의 근원을 둔 정서관계, 근원을 둔 정서적
관계 체계 또는 정서적 체계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순환적 인과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교재에는 이 순환적 인과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족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 구성원의 변화는 다른 구성원에 더 나아가서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런 파급 효과로 인한 가족 전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파동이라는 것은 또다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론에서 순환적 인과성 또는 순환적 인과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를 보면은 여러분 3번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하나의 복합적 종체로 체계 내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상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가족 성원이나 산자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족의 정서적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까 생물학적 본성의 근원을 둔 정서적 관계나 정서적 체계로 가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파동에 의해서 계속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이런 관계,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 애착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이들은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는 정서적 애착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강조합니다. 이 정서적 애착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우리는 이것을 자하의 분화라고 합니다. 자하 분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하 분화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이거든요.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민우치는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경계선의 명확화라는 고유명사를 쓴 데 비해서 여기는 자하 분화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화된 가족체계로 소위 미분화된 가족체계의 혼합체로부터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아를 분화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 애착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치료의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이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자아분화, 삼각관계, 특히 삼각관계나 가족투사나 이런 기법들이 삼각관계나 가족투사. 투사라고 하는 것은 적응기제에서 수사는 방어기제 또는 적응기제에서 이거는 남 탓으로 돌리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를 우리가 투사라고 합니다. 이런 가족투사나 삼각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으로 하는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삼각관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안이 생겼을 때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들 때 자식을 또한 축으로 만들어서 삼각관계, 자식을 통해서 남편에게 충족되지 못한 이런 위안을 자식에게 받고 또 남편에게서 소위 말하자면 나는 어떤 불평불안을 자식을 타박함으로써 또 위안을 삼고 이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삼각관계는 단기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할 수는 긴장 완화 효과는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죠. 벗어나게 탈삼각화 이렇게 표현. 그래서 삼각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현의 가족치료 모형 뒤에 나오겠지만 보현의 가족치료 모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우리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서적 애착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자아분화를 강조하고 자아분화는 성원들의 자율성 강화를 촉진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의 기법으로서는 당연히 삼각관계로 인하여 야기되는 정작 당사자 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도망가는 기법인 거기서 벗어나자 해서 탈삼각화 삼각관계에서 벗어난 여기는 그냥 삼각관계라고 이렇게 썼지만 치료적 삼각관계를 우리는 그걸 탈삼각화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뭐 가계도를 이용한 방법, 가계도. 그 외에도 뭐 코칭하기, 또 그러면 과정 질문, 자기 입장 필요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특히 가족 투사라든지 삼각관계라든지 탈삼각화라든지 뭐 또는 정서적
뭐 분화라든지 정서적 단절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경험적 가족치료를 보도록 하겠어요. 경험적, 세티어 슈테커로 관련된 경험적 가족치료. 자, 경험적 자료치료도 책으로 볼 수 있지만 너무 양이 방만하니까 보기 쉽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설명보다는 경험 제공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나 가족 체계 내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통찰하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알맞은 경험을 해보도록 경험 제공에 초점을 둡니다. 쓰겠습니다. 설명이나 통찰보다는 경험 제공에 특히 정서적 경험 제공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정서적 경험 제공을 강조하는 것이 세티어나 슈테커로 대표되는 경험적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는 현재를 강조합니다. 현재를 강조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상황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상황을 강조합니다. 또 그러면 슈테커로 본다면 슈테커는 개인적 만남을 실존과 같은 개인적 만남을 강조한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특히 마틴 부버로 대표되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철학을 건 아니겠습니다만 마틴 부버로 대표되는 만남의 철학. 지금 여기 너와 나의 관계. 바로 여기 지금 여기죠. 개인적 만남. 실존주의 철학이나 슈테커가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또 슈테커가 강조합니다. 슈테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은 가장 소중한 것은 매 순간에 지금 여기라고 표현되는 매 순간에 너와 나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 사티어는 치료를 성장 과정의 체험이라고 봅니다. 치료를 성장 과정의 체험으로 인식합니다. 좁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이건 세티어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경험적 가족치료 세티어 성장 모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설명이나 통찰이나 이론보다는 정서적 경험을 강조를 한다. 또 그러면 여기 보면 1960년대 인본주의 심리학에 근거하여 제시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인본주의,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율 주체성을 원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간으로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치료자는 쭉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7번에 보면 가족 간의 결속과 가족 간의 결속 이런 단어도 결속과 의사소통, 특히 세티어의 의사소통에서 아첨형, 또 비난형, 공격형이라고 그러지요. 또 주의산만형, 계산형과 같은 이런 역기능적 의사소통도 있지만 송신자와 수신자의 보내고 받는 내용의 일치점을 강조하는 일치형, 이렇게 의사소통을 가족 간의 결속과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이런, 이게 바로 경험적 가족 치료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으로서는 가족 조각,
가족 조각. 또 그럼 그림 그리기 나와 있죠. 가족 그림. 가족 그림. 가족 조각 또는 가족 그림. 또 원가족 가계도. 원가족. 원가족 가계도. 원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밀착되어서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족.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 저기 전까지 이 긴밀한 면착을 통해서 정의적 영역에 정서적 측면으로 긴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족. 본래의 가족. 결혼 전 가족을 보통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원가족 가계도. 원가족과 있는 원가족 가계도. 또 그러면 뭐 말 듣죠? 영향력의 수레바퀴니 또는 빙산 탐색이니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향력의 수레바퀴. 낭만적이죠? 또 영향력의 수레바퀴. 또는 거기 보시면 빙산 탐색. 빙산 탐색. 자, 이런 단어들, 특히 가족 조각이나 가족 그림이나 또는 원가족 가계도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까 우리가 가족 사정 도구로서 가계도, 생활력 도표,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지도, 소시오메트리 뿐만 아니라 가족 조각 기법이나 또는 원가족 척도, 원가족 가계도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 가족 조각 기법이나 원가족 척도 또는 원가족 가계도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165쪽을 보시면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가 나와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거기 표현이 워낙 출제의 유연이 있었던 이 표현이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는 성원들 간의 보상 교환 비율을 높이고 혐오 교환을 줄이며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기술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을 가족 치료에 접목한 것이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입니다. 사실은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론. 우리가 배우는 행동주의는 실제론. 인행사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또 절대론, 어떤 법칙,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강조하는 절대론. 또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으로부터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학습은 이루어진다. 환경결정론 또는 환경결정론 학습이론. 이렇게 설명을 했죠. 또 그런가 하면 원자론. 행동의 변화는 한꺼번에 아하 하는 순간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요소론, 원조론, 점진적 변화 이론이죠. 그러면서 말초 신경적 접근 이런 것을 행동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환경 자극에 의해서 어떤 멍석이 올랐냐에 따라서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2번 행동주의적 치료의 전제는 행동이 결과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지만 표현이 부지못합니다. 최근에는 인지 이론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특히 행동주의는 부모 훈련이나 부부 치료나 성기능 장애 치료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거기 반사하지 않습니다. 부모 훈련이나 부부 치료나 성기능 장애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정생각이 안 나면 또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 그러면 특히 파블로프의 이론도 있고 손다이크의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스키너의 강화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화, 보상교환,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보상교환은 느리고 처벌, 잘못된 이유 발생 빈도를 낮추는 혐오 교환은 줄이는 말하자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가족 내 또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문제점을 해결해 가자는 것이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가 되겠고 그 내용을 표현을 어렵게 보상교환은 느리고 혐오교환은 줄이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렇게 스키너의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자에 아주 잘 그냥 언급이 됩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나와 있는데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인수 김과 스티브 샤제르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 출신도 하나의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무작위로 적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김인수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전에 증상 중심 관점에서 도대체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왔느냐, 이전에 발생했던 증상 중심의 관점에서 예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 이론이다. 증상 중심, 이전에 발생한 증상 중심에서 탈피해서 예의 중심, 예의적인 이의를, 예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 예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어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 말고 예의적으로 무슨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그래서 증상 중심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접근은 예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어요. 이들은 원인 규명보다는, 문제의 원인 규명보다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족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자원 활용을 통한, 원인 규명보다는 자원 활용을 통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죠. 어떤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자원 활용을 통한 단기 해결 방안의 구축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증상이나 어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자원이나 강점이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 치료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어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정신 건강을 강조합니다. 정신 건강 강조. 또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이론이나 규범, 정형화되질 않아요. 탈이론적, 탈규범적, 탈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 나오는 거죠. 탈이론적, 탈규범적, 그러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그냥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문가가 이끌어가지만 내담자의 견해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나오는 것이 과거를 벗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현재와 미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보통 우리가 현재란 말을 쓰는데 미래란 말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지향성. 현재와 미래 지향성. 특히 과거에 얽매지 않고 현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상담이나 치료에서 쓰는 것이고, 그런데 미래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어요. 또 그러면 간략화. 간결해서 간략화를 또 하나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법으로서는 질문을 씁니다. 질문. 어떤 질문이라면 다른 데도 질문이 많이 있지만 어떤 질문, 관계전 질문, 증상 질문, 기적 질문, 예의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 거기 교재에 보면 면단점 변화에 대한 질문, 예의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 이런 질문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바로 여기가 출제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 기법으로 질문이란 단어가 다른 데도 많지만 특히 질문들로 이루어진 기법을 나열하게 되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라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적 모델이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 나와 있는데 전략적 모델 이것도 이 전략적 모델은 기법이 잘 나와서 전략적 가족 치료를 보도록 하겠어요. 전략적 가족 치료는 전략적 가족 치료는 거기에 보는 것처럼 에릭슨의 심리 사회 모형 자아 이론의 기초를 둔 이론이 헤일리가 제시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 되겠어요. 에릭슨의 이론 그러면 먼저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전략적 가족 치료는 1973년에 에릭슨의 관점을 이용해서 그걸 전략적 치료라고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때문에 이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오히려 해결 중심이 보다 구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나 전략적 가족 치료는 모두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데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전략적 가족 치료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끄집어내 놓기를 보다 구체적일 것을 요구한다는 이런 비교를 써놓은 겁니다.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어서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실용적 개입 기법을 제안한다. 실용적 개입을 강조한다. 또 거기 보면 기법이 잘 나오는데 전략 기법. 기법에는 역설적 더 해봐. 문제가 되는 행동을 더 해보도록 하는 역설적 지지 또는 역설적 명령 이렇게 또는 역설적 지시 이렇게 또는 증상 처방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역설적 지지 또는 증상 처방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순환적 질문 또는 뭐 좀 실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역설적 지지나 역설적 명령 또 그러면 증상 처방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면 바로 이 전략적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의사소통 모형이 있죠. 의사소통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나온 것 아니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조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이건 또 뭐냐? 방향이 다릅니다.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의사소통 모형입니다. 거기 보면 의사소통 모형은 정신분열증 가족의 이중구조 이론을 확대시키면서 발전했다. 이중구조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고 2번 중요한 것은 경험적 가족치료와는 달리 여기서는 문제의 중심을 가족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주고 의사소통 가족치료는 해결이나 문제의 중심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기능적, 회피적 아니면 뭐 이중구속 또는 신비화나 또는 위장 이런 등등의 이러한 의사소통 또는 뭐 세테가 말한 것처럼 뭐 공격형 또는 뭐 아첨형 또는 계산형 뭐 이런 등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문제의 초점을 두고 그것을 고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의사소통 모형의 4번 보시겠습니다. 의사소통 모형에서는 모순적 메시지를 찾아내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상대방을 약화시켰는지를 지적한다, 알려준다. 6번, 종종 잘못된 의사소통 체계를 깨기 위해 치료자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역설적 의도라는, 어쩌면 역설적 지지라고 쓰는,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이런 기법을 쓰는데, 바로 이 역설적 의도를 우리는 역설적 명령, 역설적 지시, 역설적 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 앞에 나와 있는 것, 소위 전략적 모형에서는 역설적 지지라고 했지만 역설적 지지를 그냥 해석할 때 역설적 지지라고 하든, 역설적 지시라고 하든, 역설적 명령이라고 하든, 아니면 증상 처방이라고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좀 넓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가족치료 모형에서도 또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형에서도 역시 역설적 지시나 역설적 명령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재명명화, 증상 처방 나와 있죠. 좋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등장하는 이야기치료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야기치료 모델은 특히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에 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가족 체계 내의 문제를 밖으로 가시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가시화시키게 된다면 치료는 가능하다. 거기에 3번 볼까요? 이야기 치료자는 억압에 의해 지배당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내면화된 이야기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거기다가 화살표 긋고 문제의 유연화, 거기다가 화살표를 긋고 내 문제의 유연화라는 말을 이렇게 쓰세요. 어쨌든 문제의 유연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야기치료 모델이라고, 이야기치료 모델. 바로 이런 이야기치료의 이론적 배경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3번과 4번하고 3번 그 뒤에 공간에다가 문제의 유연화란 말을 적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진행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인행사에도 더 가볍게 넘어갔던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